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입니다. 저자는 제니퍼 세넌,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제니퍼 세넌. 어렸을 때부터 불안감을 쉽게 느낀 그녀는 오랫동안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를 겪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연스레 불안을 많이,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현대인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는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신이 왜 불안을 통제할 수 없는지를 알려준다. 그간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 도리어 불안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불안에 대한 저항, 도피, 외면은 두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행동이 불안의 사이클을 더욱 가속화시켜서 결국 더욱 큰 불안을 야기한다. 나는 이를 원숭이에게 먹이 주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원숭이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어지러운 인간의 마음을 몽키 마인드로 빗대어 설명한 데서 유래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끽끽거리는 원숭이처럼 온갖 걱정이 우리 머릿속에 시끄럽게 울려 퍼진다.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타고 이리저리 옮기듯 우리의 의식도 이리저리 옮겨다닌다.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과잉 불안은 유전적 기질이나 트라우마가 원인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과잉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저마다 불안의 강도와 발현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종과 무관하게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다. 안전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다.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걸 느낄 때면 삶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도, 자신의 열망을 쫓는 것도, 그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모두 부차적인 일이 된다. 현실이 어떻든 지금껏 당신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왔다. 나처럼 날 때부터 불안을 쉽게 느끼고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뇌에는 아몬드 크기만한 편도체가 있다. 편도체는 우리가 받는 위협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느낀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경험은 여행객들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듯 편도체를 거친다. 위험이 감지되면 편도체는 시상 하부와 부신에 경고를 보내고 이로 인해 호르몬과 신경학적 신호가 교감 신경계로 전해진다. 그러면 심박수와 호흡이 높아지고 온몸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소화기관 작동 및 여타 불필요한 기능이 멈춘다. 몸이 생존 모드에 접어드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과 즐거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 등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경보 시스템이 지나치게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 즉 불안이라는 감정의 링거를 달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감정의 링거를 달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은 위협이라는 이름에 가려지고 편도체의 거짓 정보인 몽키 마인드에 오염된다. 아침 출근길에 정신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트럭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당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본능적으로 뛰어올라 간신히 트럭을 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들고 있던 커피가 넘쳐 소매가 젖었다. 순간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것이 투쟁 도피 반응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다. 이 초기 경보 시스템은 무척이나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하여 뇌의 다른 기능을 모두 장악한다. 멍하니 횡단보도 신호를 응시하던 중이든 조금 후에 참석해야 되는 미팅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든 당신이 집중하고 있던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위협에 대한 대처가 의식 중앙에 자리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어쨌든 두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존이기 때문이다. 투쟁 도피 반응은 위협을 인지한 몽키 마인드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내는 신호이다. 이 신호가 없다면 우리는 암벽에서 다이빙을 하고 뱀을 만지는 등 온갖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몽키 마인드는 불안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왜 그런 것일까?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무언가를 맞닥뜨릴 때 몽키 마인드는 그것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추측한다.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몽키 마인드의 추측은 안전에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가 탄생한다. 그렇게 달려오는 트럭을 간신히 피하고 난 뒤 커피를 꼭 쥔 채 보행 신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것이다. 미친 듯이 질주하며 다가오는 트럭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다. 보행 신호가 돌아왔을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위험은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다. 몽키 마인드는 위험의 확률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섭게 달려오는 트럭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몽키가 이를 알아채고 당신에게 닥친 위험 수준을 추측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경보를 보내는 것이다. 몽키 마인드가 두려움을 인식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생각한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신호이다. 몽키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어. 조치를 취해야 돼 라고 시끄럽게 소리친다. 몽키 마인드에 장악당하면 보통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첫째로 위협을 과대평가한다. 오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거칠게 달려오는 트럭을 마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만 우리는 몽키의 근거 없는 추측을 신뢰할 때가 많다. 트럭이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불안해한다. 둘째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몽키가 위험 경고를 울릴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다. 길을 건너거나 사다리를 오를 때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실패를 할 수도 있다. 말을 하다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협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해서 삶이 끝나진 않는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나아간다. 몽키의 정보와 함께 밀려드는 부정적인 감정과 감각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혼자 편안히 쉴 때, 사랑하는 사람의 품속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쫓을 때처럼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을 때마저 몽키 마인드는 우리와 늘 함께한다. 맥이 빠지겠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꽤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이제 당신이 느낀 불안은 거짓 경보이고 불안한 생각은 몽키의 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몽키 마인드는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 자신은 결코 몽키가 아니다.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탈융합이라고 한다. 위협에 과민 반응하는 자신과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인지하는 이성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내담자들을 치료하며 불안을 내면의 괴물이 아닌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겁먹은 작은 원숭이로 개념화할 때 탈융합이 한결 쉬워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몽키 마인드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에서 벗어나 회복을 향한 여정의 첫 발을 떼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제 불안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생존이라는 몽키 마인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이 세 가지 전제를 나는 몽키 마인드 셋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즉 100% 확실히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완벽주의,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과도한 책임감, 모든 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야 돼. 이 세 가지 전제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면 불안을 더욱 느끼게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위험을 피하게 된다. 몽키 마인드셋은 좀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서 갈망하는 대상을 쟁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다가올 문제와 기회를 예측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은 호모 사피엔스 두뇌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는 건강이나 재정, 가족 문제에서 미래에 펼쳐질 일을 미리 알고 싶어 한다. 내가 만약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주가가 하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도착할까? 이런 식으로 걱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계획이 걱정과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일까? 무엇이든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문제를 겪는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며 건강이나 가족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한다. 또 지나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리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며 어떤 대상이든 과잉 통제하려고 한다. 달려오는 트럭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불안의 사이클은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은 달려오는 트럭처럼 실제적이지 않다. 형편없는 책을 낸다고 해서 내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지위를 상실하는 위협으로 작용할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몽키는 위협을 감지할 줄은 알지만 위협의 정도를 계산하는 능력이 없다. 확률을 추측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일은 두뇌의 다른 영역에서 행해진다. 몽키는 다만 추측할 뿐이다. 불안한 사람들이 그러듯 몽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을 짐작한다. 몽키의 추측이 옳다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으니 몽키가 자신의 생각을 달리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몽키 마인드는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처럼 당신을 지켜보며 지시를 기다린다. 지켜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몽키 마인드가 실행하는 두뇌의 영역은 우리가 말이나 대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몽키를 설득하거나 안심시킬 수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향한 몽키의 집착을 분산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으로 몽키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뿐이다. 나는 불안함이 찾아와도 계속 글을 쓴다. 점차 몽키는 내가 책을 쓰는 일과 그에 동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몽키 마인드셋에 지배당할 때, 몽키가 추측한 위협에 동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휘말리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일시적이라도 몽키 마인드셋을 무시할 줄 알아야 안전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취하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안전 전략을 택할 때마다 몽키 마인드셋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안전 전략과 몽키 마인드셋의 목표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위험 없이는 새로운 경험도 배움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불안의 정도는 고착화되고 예측 가능한 선 안에서만 머문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바랬던 열망을 서서히 잊게 된다. 몽키 마인드를 설득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단순하고 원시적이라 큰 그림을 볼 줄 모른다. 몽키는 세계를 아주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본다. 무엇이 위협이고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단 하나다. 당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뿐이다. 몽키에게 지배받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 이것만은 약속할 수가 있다. 불안에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면 불안에 대한 회복력이 커질 뿐 아니라 당신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킬 것이고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우선 지금껏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4장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을 배워볼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무언가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좋다 나쁘다 판단 없이 그저 자신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지켜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전 전략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향해 크게 한 발 내디딜 수가 있다. 안전 전략을 인식하는 것이 몽키 마인드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과 몽키 사이에 거리가 생기며 서로 분리해서 인식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진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루에 3번 양치를 하고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안전 전략이란 불안을 낮추거나 잘못 인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위협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거나 위협이 닥쳐도 잘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소평가한다. 때문에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안전 전략이다. 그러나 불안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몽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결해야 될 할 일이 있다는 신호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몽키 마인드셋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위협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무엇이 몽키에게 바나나를 주는 안전 전략인지를 파악하는데 2가지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1. 일시적인 안도감만 제공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2. 이 행동은 삶의 목표 및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미심쩍은 전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 전략은 불안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눈앞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안전 전략이다. 어떠한 선택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수행 불안이 찾아오면 에릭은 이를 미루었다.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전화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결정을 내리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경험하게 될 불안을 회피했다. 해야 할 일 대신
다른 일로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그는 위협이 진짜이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하다는 그 메시지를 몽키 마인드에게 전달했다. 손톱을 다듬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해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트북 앞에서 느끼게 될 불안을 잊고 싶어 취하는 행동은 안전 전략이 된다.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통해 감지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앞으로도 같은 불안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 안전 전략의 하나인 주의 분산은 보통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발현된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며 몽키에게 먹이를 주는가? 몽키 마인드와 반대로 생각하기. 불안의 사이클을 끊기 위한 첫 단계는 몽키 마인드와 정반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확장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나는 100% 정확히 알아야 돼. 완벽해야 돼. 모든 일과 사람을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잘 몰라도 괜찮아. 실수를 저질러도 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어.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불안에 시달려본 심리치료사로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새로운 사고가 기본값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적 학습이 두뇌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거듭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이 회로는 고속도로로 업그레이드 된다. 실제로 실행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마라톤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해도 거금을 들여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확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경험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몽키에게 바나나를 그만 주는 것이다. 안전 대신 나를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할 때 불안의 사이클이 무너지고 변화가 찾아온다. 확장 전략은 불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쪽에 가깝다. 확장 전략은 불안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몽키 마인드에 반하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새로운 마인드셋을 고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확장 전략이다. 이 전략으로 확장 사이클이 형성되고 강화되면 불안에 대항하는 법을 깨우치게 된다. 결국 불안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확장 전략은 안전 전략의 정반대일 때가 많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안전 전략을 택한다. 누군가 다가와 대화를 시작하고 당신이 상대에게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마다 몽키는 바나나를 제공받고 불안의 사이클은 굳건해진다. 이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 새로 취할 확장 전략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해서 묻거나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똑똑하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관역 정중함만 마치겠다는 사고방식이다. 그저 먼저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노리던 관역판 위에 화살을 꽂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불안을 느낀다면 당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안전 전략을 버리고 확장 전략을 취할 때 불안을 더욱 느끼게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다. 난 불안을 느끼기로 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며 몽키 마인드에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위협의 존재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이 변화는 몽키가 눈치챌 수밖에 없다. 바나나가 끊겼으니 말이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불안 경보가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어쩌다 한 번씩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했다 해도 대처하는 법을 깨우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회복력이 높아진다. 확장 마인드셋의 확장 전략은 보통 당신이 지금껏 유지해온 방식과 정반대이다. 안전지대에서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도 확장 훈련이 성장통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오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등의 반응이 신체적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불안, 좌절, 슬픔 등 고통스러운 정서를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불편함은 조치를 취하라는 몽키의 외침이다. 몽키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불쾌감은 점점 소리를 높여 시끄럽게 울려대는 화재 경보기처럼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몽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전 전략 대신 확장 전략을 선택해야만 한다. 극도로 불쾌하고도 견디기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을 성장을 위해서 참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가피한 감정이라고 여긴다. 몽키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삶을 확장하고 싶다면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수용할 때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몽키의 위협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문제를 천천히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몽키에게 전달한다. 불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행동한다. 불편한 감정과 감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다. 몽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감정과 감각도 결국 잦아든다.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모든 감각과 감정은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기 마련이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듯 머물다 사라지고 먹구름이 걷히면 그 사이로 해가 비출 것이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처럼 날씨도 우리 통제 밖에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날씨가 바뀔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궂은 날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견뎌낸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각과 감정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 불안은 우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수용해야 한다. 불안에 새로이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감각과 감정을 환영하며 받아들인다. 쉽지 않겠지만 연습할수록 수월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불가피한 감정을 수용하려 할수록 회복력도 높아진다. 불안에 대해 높은 저항력이 생기면 몽키의 외침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창문을 걸어 잠그듯 감정이 침입하지 못하게 마음을 걸어 잠근다면 저항력을 키울 수 없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활짝 열린 태도로 당신이 마땅히 느껴야 하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때 회복력을 기를 수가 있다. 심하게 떼를 부리는 아이를 향해 더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소리쳐봐 라고 대응하는 부모는 세상이 떠나갈 듯 내지르는 비명과 다른 쇼핑객의 성난 눈초리를 감내해야 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확장 전략을 쓰기로 굳게 마음먹고 불편함과 당혹감을 견뎌내기로 결심한 부모에게는 결국 보상이 주어진다. 부모가 얻은 보상은 때를 쓴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몽키를 훈련시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몽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몽키의 정보를 무시할수록 몽키는 더욱 빨리 배울 수 있다.
불가피한 감정을 대범하게 받아들일 때 이 감정을 잘 견뎌낼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어떤 일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도 도전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능동적인 참여 전략은 스스로에게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훈련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당신이 문제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트에서 떼를 쓰는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짜증을 참는 법부터 깨우쳐야 한다. 당신이 상황에 잘 대처하는 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몽키는 당신에게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방법을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는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한 감정을 더욱 많이 견뎌낼수록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도 더욱 늘어난다. 판단이나 반응을 하지 않고 그저 몽키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여행객들에게 소지품을 잘 챙기라고 안내하는 공항 안내 방송처럼 몽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불안한 생각이 아무리 당신 머릿속을 휘저어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떠올라도 그때마다 그저 알아채고 인식한다.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들을 그저 인식할 때 그 생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몽키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훈련할 수가 있다. 걱정에 휘말리는 대신 몽키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서 바라본다. 몽키의 외침이 너무나도 크게 울려서 관심을 주지 않을 수 없을 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한 생각을 그저 관찰하는 것이다. 몽키의 입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몽키의 비명에 반응하지 않고 불안한 생각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 된다. 이 작은 동물은 당신의 안전을 지키려 최선을 다할 뿐이다.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몽키를 이성적으로 설득하여 조용히 시킬 수는 없다. 화재 경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몽키의 비명은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몽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에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직원과의 문제를 두고 쉼없이 떠들어대는 몽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몽키의 비명. 나쁜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을 거야. 직원을 문책하는 것은 불공평해. 에릭. 고마워 몽키. 몽키의 비명.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맞선다면 직원들은 너를 싫어하게 될 거고 그럼 네가 세운 회사에서 넌 왕따가 될 것이다. 에릭. 고마워 몽키. 당신은 지금 불안에 점령당한 두뇌가 만들어낸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관찰하고 그에 반응하길 거절한다면 점차 당신과 당신의 생각 사이의 거리가 생겨날 것이고 이내 생각에 대한 통찰력도 커질 것이다. 생각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할 때마다 당신은 두뇌의 주도권을 찾는 데 있어 더욱 강해지고 능숙해지게 된다. 몽키의 비명소리에 당신의 주장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면 당장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몽키는 논리나 논쟁으로 설득할 수 없다. 몽키 마인드는 자신이 감지한 위협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껏 당신은 몽키의 정보에 저항하는 것으로 몽키가 인지한 위협이 진짜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 당신이 몽키에게 가장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은 불안한 생각을 관찰하고 고맙게 여기고 새로운 확장 전략과 사고를 시도하는 것뿐이다. 당신의 목표는 몽키의 부름에 어떤 식으로든 휩쓸리거나 억누르지 않고
단순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몽키의 비명에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몽키가 아무리 크게 울부짖고 자주 소리를 질러대도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걱정 시간이란 이름처럼 의도적으로 걱정을 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가지 차이점은 당신이 걱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몽키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언제 걱정할지 직접 결정한다. 이 차이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걱정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우리가 그 반응으로 보이는 정신 활동이다. 걱정은 생각과 동반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안전 전략인 셈이다. 몽키의 의견이 아닌 당신이 직접 언제 불안한 생각을 떠올릴지 결정한다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당신은 몽키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여긴 내 구역이야. 덤벼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이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걱정에 몰입할 때 안전 전략은 확장 전략으로 바뀐다. 불안한 생각을 직접 파헤치되 그에 저항하지 않는다. 걱정을 하고 있어도 몽키의 손에는 바나나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걱정 시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걱정에만 완전히 몰입한다. 중요한 약속처럼 알람을 설정하거나 캘린더에 표시해둔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당신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일이 아닌 만큼 걱정 시간은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하기 직전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 걱정과의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공간을 찾아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걱정에 매달린다. 완전히 걱정에 매몰되어야 한다.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대항하거나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주도하는 일이고 당신이 원한 일이다. 수문을 활짝 열고 밀려드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저항하지 않는다. 몇몇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결책을 고민하기도 할 텐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란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문제를 느끼는 시간이다. 그러다 보면 역으로 불안한 생각에서 멀어져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주제나 대상이 머릿속에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때 다시 불안한 생각으로 의식을 돌려야 한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걱정만 하기로 결심한 걱정 시간이다. 걱정에 다시 의식을 집중할수록 효과는 커진다. 걱정 시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걱정을 글로 적어 소리내어 읽거나 미리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듣는 것이 좋다. 걱정을 글로 정리하기 위해서 에릭에게 2가지 질문을 했다. 듣기 좋은 소리로 포장하지 말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답을 적으라고 요청했다. 1.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2.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다면 이 일이 나 자신, 내 삶과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걱정 시간도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효과가 커진다. 내담자들에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걱정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회복력은 반복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 시간은 회복력을 길러주는 방법이자 몽키의 비명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전략이다. 걱정이 생기면 이 문제는 내일 걱정 시간에 걱정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된다.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걱정을 미룬다면 몽키는 바나나를 얻지 못한다. 몽키 대신 바나나를 얻는 것은 당신이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으로 두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 어떠한 불안한 생각이 찾아와도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면 몽키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신은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의 삶이 확장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불안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안 하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을 읽을수록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입니다. 저자는 제니퍼 세넌,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제니퍼 세넌. 어렸을 때부터 불안감을 쉽게 느낀 그녀는 오랫동안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를 겪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연스레 불안을 많이,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현대인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는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신이 왜 불안을 통제할 수 없는지를 알려준다. 그간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 도리어 불안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불안에 대한 저항, 도피, 외면은 두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행동이 불안의 사이클을 더욱 가속화시켜서 결국 더욱 큰 불안을 야기한다. 나는 이를 원숭이에게 먹이 주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원숭이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어지러운 인간의 마음을 몽키 마인드로 빗대어 설명한 데서 유래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끽끽거리는 원숭이처럼 온갖 걱정이 우리 머릿속에 시끄럽게 울려 퍼진다.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타고 이리저리 옮기듯 우리의 의식도 이리저리 옮겨다닌다.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과잉 불안은 유전적 기질이나 트라우마가 원인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과잉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저마다 불안의 강도와 발현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종과 무관하게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다. 안전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다.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걸 느낄 때면 삶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도, 자신의 열망을 쫓는 것도, 그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모두 부차적인 일이 된다. 현실이 어떻든 지금껏 당신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왔다. 나처럼 날 때부터 불안을 쉽게 느끼고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뇌에는 아몬드 크기만한 편도체가 있다. 편도체는 우리가 받는 위협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느낀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경험은 여행객들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듯 편도체를 거친다. 위험이 감지되면 편도체는 시상 하부와 부신에 경고를 보내고 이로 인해 호르몬과 신경학적 신호가 교감 신경계로 전해진다. 그러면 심박수와 호흡이 높아지고 온몸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소화기관 작동 및 여타 불필요한 기능이 멈춘다.
몸이 생존 모드에 접어드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과 즐거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 등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경보 시스템이 지나치게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 즉 불안이라는 감정의 링거를 달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감정의 링거를 달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은 위협이라는 이름에 가려지고 편도체의 거짓 정보인 몽키 마인드에 오염된다. 아침 출근길에 정신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트럭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당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본능적으로 뛰어올라 간신히 트럭을 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들고 있던 커피가 넘쳐 소매가 젖었다. 순간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것이 투쟁 도피 반응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다. 이 초기 경보 시스템은 무척이나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하여 뇌의 다른 기능을 모두 장악한다. 멍하니 횡단보도 신호를 응시하던 중이든 조금 후에 참석해야 되는 미팅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든 당신이 집중하고 있던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위협에 대한 대처가 의식 중앙에 자리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어쨌든 두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존이기 때문이다. 투쟁 도피 반응은 위협을 인지한 몽키 마인드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내는 신호이다. 이 신호가 없다면 우리는 암벽에서 다이빙을 하고 뱀을 만지는 등 온갖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몽키 마인드는 불안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왜 그런 것일까?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무언가를 맞닥뜨릴 때 몽키 마인드는 그것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추측한다.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몽키 마인드의 추측은 안전에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가 탄생한다. 그렇게 달려오는 트럭을 간신히 피하고 난 뒤 커피를 꼭 쥔 채 보행 신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것이다. 미친 듯이 질주하며 다가오는 트럭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다. 보행 신호가 돌아왔을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위험은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다. 몽키 마인드는 위험의 확률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섭게 달려오는 트럭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몽키가 이를 알아채고 당신에게 닥친 위험 수준을 추측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경보를 보내는 것이다. 몽키 마인드가 두려움을 인식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생각한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신호이다. 몽키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어. 조치를 취해야 돼 라고 시끄럽게 소리친다. 몽키 마인드에 장악당하면 보통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첫째로 위협을 과대평가한다. 오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거칠게 달려오는 트럭을 마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만 우리는 몽키의 근거 없는 추측을 신뢰할 때가 많다. 트럭이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불안해한다. 둘째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몽키가 위험 경고를 울릴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다. 길을 건너거나 사다리를 오를 때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실패를 할 수도 있다. 말을 하다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협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해서 삶이 끝나진 않는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나아간다. 몽키의 정보와 함께 밀려드는 부정적인 감정과 감각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혼자 편안히 쉴 때, 사랑하는 사람의 품속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쫓을 때처럼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을 때마저 몽키 마인드는 우리와 늘 함께한다. 맥이 빠지겠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꽤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이제 당신이 느낀 불안은 거짓 경보이고 불안한 생각은 몽키의 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몽키 마인드는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 자신은 결코 몽키가 아니다.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탈융합이라고 한다. 위협에 과민 반응하는 자신과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인지하는 이성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내담자들을 치료하며 불안을 내면의 괴물이 아닌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겁먹은 작은 원숭이로 개념화할 때 탈융합이 한결 쉬워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몽키 마인드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에서 벗어나 회복을 향한 여정의 첫 발을 떼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제 불안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생존이라는 몽키 마인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이 세 가지 전제를 나는 몽키 마인드 셋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즉 100% 확실히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완벽주의,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과도한 책임감, 모든 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야 돼. 이 세 가지 전제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면 불안을 더욱 느끼게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위험을 피하게 된다. 몽키 마인드셋은 좀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서 갈망하는 대상을 쟁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다가올 문제와 기회를 예측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은 호모 사피엔스 두뇌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는 건강이나 재정, 가족 문제에서 미래에 펼쳐질 일을 미리 알고 싶어 한다. 내가 만약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주가가 하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도착할까? 이런 식으로 걱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계획이 걱정과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일까? 무엇이든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문제를 겪는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며 건강이나 가족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한다. 또 지나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리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며 어떤 대상이든 과잉 통제하려고 한다. 달려오는 트럭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불안의 사이클은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은 달려오는 트럭처럼 실제적이지 않다. 형편없는 책을 낸다고 해서 내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지위를 상실하는 위협으로 작용할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몽키는 위협을 감지할 줄은 알지만 위협의 정도를 계산하는 능력이 없다. 확률을 추측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일은 두뇌의 다른 영역에서 행해진다. 몽키는 다만 추측할 뿐이다. 불안한 사람들이 그러듯 몽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을 짐작한다. 몽키의 추측이 옳다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으니 몽키가 자신의 생각을 달리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몽키 마인드는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처럼 당신을 지켜보며 지시를 기다린다. 지켜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몽키 마인드가 실행하는 두뇌의 영역은 우리가 말이나 대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몽키를 설득하거나 안심시킬 수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향한 몽키의 집착을 분산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으로 몽키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뿐이다. 나는 불안함이 찾아와도 계속 글을 쓴다. 점차 몽키는 내가 책을 쓰는 일과 그에 동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몽키 마인드셋에 지배당할 때, 몽키가 추측한 위협에 동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휘말리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일시적이라도 몽키 마인드셋을 무시할 줄 알아야 안전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취하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안전 전략을 택할 때마다 몽키 마인드셋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안전 전략과 몽키 마인드셋의 목표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위험 없이는 새로운 경험도 배움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불안의 정도는 고착화되고 예측 가능한 선 안에서만 머문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바랬던 열망을 서서히 잊게 된다. 몽키 마인드를 설득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단순하고 원시적이라 큰 그림을 볼 줄 모른다. 몽키는 세계를 아주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본다. 무엇이 위협이고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단 하나다. 당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뿐이다. 몽키에게 지배받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 이것만은 약속할 수가 있다. 불안에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면 불안에 대한 회복력이 커질 뿐 아니라 당신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킬 것이고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우선 지금껏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4장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을 배워볼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무언가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좋다 나쁘다 판단 없이 그저 자신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지켜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전 전략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향해 크게 한 발 내디딜 수가 있다. 안전 전략을 인식하는 것이 몽키 마인드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과 몽키 사이의 거리가 생기며 서로 분리해서 인식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진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루에 3번 양치를 하고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안전 전략이란 불안을 낮추거나 잘못 인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위협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거나 위협이 닥쳐도 잘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소평가한다. 때문에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안전 전략이다. 그러나 불안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몽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결해야 될 할 일이 있다는 신호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몽키 마인드셋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위협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무엇이 몽키에게 바나나를 주는 안전 전략인지를 파악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1. 일시적인 안도감만 제공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2. 이 행동은 삶의 목표 및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미심쩍은 전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 전략은 불안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눈앞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안전 전략이다. 어떠한 선택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수행 불안이 찾아오면 에릭은 이를 미루었다.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전화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결정을 내리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경험하게 될 불안을 회피했다. 해야 할 일 대신 다른 일로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그는 위협이 진짜이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하다는 그 메시지를 몽키 마인드에게 전달했다. 손톱을 다듬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해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트북 앞에서 느끼게 될 불안을 잊고 싶어 취하는 행동은 안전 전략이 된다.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통해 감지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앞으로도 같은 불안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 안전 전략의 하나인 주의 분산은 보통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발현된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며 몽키에게 먹이를 주는가? 몽키 마인드와 반대로 생각하기. 불안의 사이클을 끊기 위한 첫 단계는 몽키 마인드와 정반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확장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나는 100% 정확히 알아야 돼. 완벽해야 돼. 모든 일과 사람을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잘 몰라도 괜찮아. 실수를 저질러도 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어.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불안에 시달려본 심리치료사로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새로운 사고가 기본값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적 학습이 두뇌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거듭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이 회로는 고속도로로 업그레이드 된다. 실제로 실행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마라톤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해도 거금을 들여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확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경험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몽키에게 바나나를 그만 주는 것이다. 안전 대신 나를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할 때 불안의 사이클이 무너지고 변화가 찾아온다. 확장 전략은 불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쪽에 가깝다. 확장 전략은 불안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몽키 마인드에 반하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새로운 마인드셋을 고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확장 전략이다. 이 전략으로 확장 사이클이 형성되고 강화되면 불안에 대항하는 법을 깨우치게 된다. 결국 불안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확장 전략은 안전 전략의 정반대일 때가 많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안전 전략을 택한다. 누군가 다가와 대화를 시작하고 당신이 상대에게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마다 몽키는 바나나를 제공받고 불안의 사이클은 굳건해진다. 이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 새로 취할 확장 전략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해서 묻거나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똑똑하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관역 정중함만 마치겠다는 사고방식이다. 그저 먼저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노리던 관역판 위에 화살을 꽂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불안을 느낀다면 당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안전 전략을 버리고 확장 전략을 취할 때 불안을 더욱 느끼게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다. 난 불안을 느끼기로 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며 몽키 마인드에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위협의 존재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이 변화는 몽키가 눈치챌 수밖에 없다. 바나나가 끊겼으니 말이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불안 경보가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어쩌다 한 번씩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했다 해도 대처하는 법을 깨우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회복력이 높아진다. 확장 마인드셋의 확장 전략은 보통 당신이 지금껏 유지해온 방식과 정반대이다. 안전지대에서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도 확장 훈련이 성장통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오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등의 반응이 신체적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불안, 좌절, 슬픔 등 고통스러운 정서를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불편함은 조치를 취하라는 몽키의 외침이다. 몽키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불쾌감은 점점 소리를 높여 시끄럽게 울려대는 화재 경보기처럼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몽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전 전략 대신 확장 전략을 선택해야만 한다. 극도로 불쾌하고도 견디기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을 성장을 위해서 참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가피한 감정이라고 여긴다. 몽키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삶을 확장하고 싶다면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수용할 때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몽키의 위협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문제를 천천히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몽키에게 전달한다. 불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행동한다. 불편한 감정과 감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다. 몽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감정과 감각도 결국 잦아든다.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모든 감각과 감정은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기 마련이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듯 머물다 사라지고 먹구름이 걷히면 그 사이로 해가 비출 것이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처럼 날씨도 우리 통제 밖에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날씨가 바뀔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궂은 날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견뎌낸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각과 감정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 불안은 우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수용해야 한다. 불안에 새로이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감각과 감정을 환영하며 받아들인다. 쉽지 않겠지만 연습할수록 수월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불가피한 감정을 수용하려 할수록 회복력도 높아진다. 불안에 대해 높은 저항력이 생기면 몽키의 외침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창문을 걸어 잠그듯 감정이 침입하지 못하게 마음을 걸어 잠근다면 저항력을 키울 수 없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활짝 열린 태도로 당신이 마땅히 느껴야 하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때 회복력을 기를 수가 있다. 심하게 떼를 부리는 아이를 향해 더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소리쳐봐 라고 대응하는 부모는 세상이 떠나갈 듯 내지르는 비명과 다른 쇼핑객의 성난 눈초리를 감내해야 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확장 전략을 쓰기로 굳게 마음먹고 불편함과 당혹감을 견뎌내기로 결심한 부모에게는 결국 보상이 주어진다. 부모가 얻은 보상은 때를 쓴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몽키를 훈련시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몽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몽키의 정보를 무시할수록 몽키는 더욱 빨리 배울 수 있다. 불가피한 감정을 대범하게 받아들일 때 이 감정을 잘 견뎌낼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어떤 일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도 도전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능동적인 참여 전략은 스스로에게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훈련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당신이 문제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트에서 떼를 쓰는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짜증을 참는 법부터 깨우쳐야 한다. 당신이 상황에 잘 대처하는 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몽키는 당신에게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방법을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는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한 감정을 더욱 많이 견뎌낼수록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도 더욱 늘어난다. 판단이나 반응을 하지 않고 그저 몽키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여행객들에게 소지품을 잘 챙기라고 안내하는 공항 안내 방송처럼 몽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불안한 생각이 아무리 당신 머릿속을 휘저어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떠올라도 그때마다 그저 알아채고 인식한다.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들을 그저 인식할 때 그 생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몽키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훈련할 수가 있다. 걱정에 휘말리는 대신 몽키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서 바라본다. 몽키의 외침이 너무나도 크게 울려서 관심을 주지 않을 수 없을 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한 생각을 그저 관찰하는 것이다. 몽키의 입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몽키의 비명에 반응하지 않고 불안한 생각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 된다. 이 작은 동물은 당신의 안전을 지키려 최선을 다할 뿐이다.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몽키를 이성적으로 설득하여 조용히 시킬 수는 없다. 화재 경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몽키의 비명은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몽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에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직원과의 문제를 두고 쉼없이 떠들어대는 몽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몽키의 비명. 나쁜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을 거야. 직원을 문책하는 것은 불공평해. 에릭. 고마워 몽키. 몽키의 비명.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맞선다면 직원들은 너를 싫어하게 될 거고 그럼 네가 세운 회사에서 넌 왕따가 될 것이다. 에릭. 고마워 몽키. 당신은 지금 불안에 점령당한 두뇌가 만들어낸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관찰하고 그에 반응하길 거절한다면 점차 당신과 당신의 생각 사이의 거리가 생겨날 것이고 이내 생각에 대한 통찰력도 커질 것이다. 생각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할 때마다 당신은 두뇌의 주도권을 찾는 데 있어 더욱 강해지고 능숙해지게 된다. 몽키의 비명소리에 당신의 주장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면 당장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몽키는 논리나 논쟁으로 설득할 수 없다. 몽키 마인드는 자신이 감지한 위협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껏 당신은 몽키의 정보에 저항하는 것으로 몽키가 인지한 위협이 진짜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 당신이 몽키에게 가장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은 불안한 생각을 관찰하고 고맙게 여기고 새로운 확장 전략과 사고를 시도하는 것뿐이다. 당신의 목표는 몽키의 부름에 어떤 식으로든 휩쓸리거나 억누르지 않고 단순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몽키의 비명에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몽키가 아무리 크게 울부짖고 자주 소리를 질러대도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걱정 시간이란 이름처럼 의도적으로 걱정을 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가지 차이점은 당신이 걱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몽키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언제 걱정할지 직접 결정한다. 이 차이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걱정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우리가 그 반응으로 보이는 정신활동이다. 걱정은 생각과 동반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안전 전략인 셈이다. 몽키의 의견이 아닌 당신이 직접 언제 불안한 생각을 떠올릴지 결정한다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당신은 몽키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여긴 내 구역이야. 덤벼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이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걱정에 몰입할 때 안전 전략은 확장 전략으로 바뀐다. 불안한 생각을 직접 파헤치되 그에 저항하지 않는다. 걱정을 하고 있어도 몽키의 손에는 바나나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걱정 시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걱정에만 완전히 몰입한다. 중요한 약속처럼 알람을 설정하거나 캘린더에 표시해둔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당신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일이 아닌 만큼 걱정 시간은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하기 직전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 걱정과의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공간을 찾아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걱정에 매달린다. 완전히 걱정에 매몰되어야 한다.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대항하거나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주도하는 일이고 당신이 원한 일이다. 수문을 활짝 열고 밀려드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저항하지 않는다. 몇몇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결책을 고민하기도 할 텐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란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문제를 느끼는 시간이다. 그러다 보면 역으로 불안한 생각에서 멀어져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주제나 대상이 머릿속에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때 다시 불안한 생각으로 의식을 돌려야 한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걱정만 하기로 결심한 걱정 시간이다. 걱정에 다시 의식을 집중할수록 효과는 커진다. 걱정 시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걱정을 글로 적어 소리내어 읽거나 미리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듣는 것이 좋다. 걱정을 글로 정리하기 위해서 에릭에게 2가지 질문을 했다. 듣기 좋은 소리로 포장하지 말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답을 적으라고 요청했다. 1.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2.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다면 이 일이 나 자신, 내 삶과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걱정 시간도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효과가 커진다. 내담자들에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걱정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회복력은 반복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 시간은 회복력을 길러주는 방법이자 몽키의 비명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전략이다. 걱정이 생기면 이 문제는 내일 걱정 시간에 걱정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된다.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걱정을 미룬다면 몽키는 바나나를 얻지 못한다. 몽키 대신 바나나를 얻는 것은 당신이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으로 두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 어떠한 불안한 생각이 찾아와도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면 몽키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신은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의 삶이 확장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불안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안 하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을 읽을수록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